매일매일 수상한 매일함. 털어놓기 힘든 궁금증, 음지의 기묘한 사연들이 도착하는 수상한 매일함. 안녕하세요. 수상한 매일함 매일지기 김PD입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공구의 여신 미녀 개그우먼 허한나님. 장사꾼 허한나입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러블리 티를 입고 계신 배로이님. 안나 씨 많이 팔아주세요. 배상훈입니다. 왜 이렇게 아련해? 무슨 방송이에요? 이렇게 아련하게 하세요. 네. 아니 안 하시고 한참 바쁜가 봐요. 아 지금 공구 네. 이런 거 하게 돼가지고 어쩌다가 사실은 강아지가 지금 심장병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돈이 막 몇백씩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강아지 병원비 벌라고 시작한 공구가 좀 본업처럼 돼가지고 정신이 좀 없는 와중입니다. 잘 되니까 본업처럼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강아지한테 더 잘해야죠. 더 오래 살게. 자, 그럼 오늘도 어떤 사연들이 도착했는지 한번 메일함 열어보고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 와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어쩌다 보니까 지금은 암을 연구하는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항상 실험할 때 듣기만 하다가 드디어 큰 용기를 내어 질문을 하나 보냅니다. 저희 학교에는 매년 여름 교수님 앞에서 1년 동안 한 일을 보여주면서 피드백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교수님들 앞에 서면 마치 사자 앞에 홀로 서 있는 고라니 같은 느낌이 들어서 페이스를 말리고 PPT를 망칩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더듬거리고요. 항상 준비를 열심히 하지만 소심한 성격 때문인지 결과를 내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배경이지만 세 분에게 노하우가 있으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배 교수님은 범죄자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떻게 그 방의 분위기와 주도권을 잡으시나요? PD님과 허한나님은 미팅을 하시거나 공개 방송을 하실 때 어떻게 주도권을 가져가시나요? 팁이나 조언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른 궁금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요즘 미국에 집이 없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새벽에 운동 갈 때 밖에서 주무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너무 이상한 자세로 자고 있어서 걱정이 돼서 체크하고 싶지만 펜타닐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혹시 모를 위험 때문에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집 근처에서 완전히 접힌 상태로 잠을 자고 있거나 무의식 상태로 계신 분들을 길거리에서 보았는데 무서워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마음에 걸리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상태를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먼저 앞에서의 발표 울렁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울렁증이 두 분이 있으신 초반에 있었죠. 개그 콘서트 처음 할 때? 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사실은 티가 안 난다고 하는데 저는 혼자 속으로 많이 떨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속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 앞이 아니라 직접 보고 있는 상황에서요. 카메라도 그렇고 대중들도 똑같아요? 그렇고. 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더 있는 게 좀 떨리긴 하죠. 에너지가 있으니까. 네. 시선이 느껴지니까. 그쵸. 네. 어저께도 제가 새로운 무슨 모임에 가가지고 자기소개하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는 안 떨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손이 약간 떨리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저는 생방송이 편해요. 어. 녹화는 짜증나. 왜요? 왜요? 계속 뭐를 시키고 뭐 늦게 끝나니까? 늦게 끝나고 어. 또 인사도 뒤로 하거라 그러는 어. 것들이 있고 사연 뒤로 소개를 뭐 하라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싫어. 무슨 뭐 PD! 편집을 틈을 만지라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언제부터인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어. 근데 생방이 되게 편해요.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재밌고 빨리 끝나고. 빨리 끝나고 강연할 때 오히려 사람이 많으면 편해요. 관종이네. 그리고 이제 이거 타고난 관종 아니에요? 네, 맞은 것 같아요. 강연하거나 뭐 할 때 즐겨요. 음. 사람들이랑. 그래서 여기 뭐 팁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런 거죠. 한 놈만 패는 거죠. 쉽게 말하면 쭉 한번 처음에 들어갈 때 한번 쭉 보면은 뭔가 눈이 초롱초롱해? 그렇지.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30명이든 10명이든 내 편이 하나 정도 있는 거고 맞아. 네. 대부분은 관심 없어. 중요한 거는 나의 주도권을 가지려면 나와 소통하는 한두 사람한테 우군을 둬서 네. 급할 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뭔가 막힐 때 그 사람과 얘기를 질문을 좀 던진다거나. 그렇죠. 질문하거나 아니면 뻔한 질문 그리고 네. 독특한 질문 그 사람한테 조금 특이한 답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은 네. 내가 웃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웃기니까 그룹 내에 저 사람 위치가 있으니까 같이 웃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근데 교수님께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박사 과정이 교수님께.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네. 이걸 보통 뭐 이 프로포잘이라고 해요. 네. 사실 그럼 과정생들과 같이 있으니까 교수한테 그러면 안 되죠. 네. 당연히 그러면 딴 동료에게. 미리 그 우군을 포섭해 놔야죠. 나를 좋아하는 선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보통 교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수들이 훨씬 더 많은 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연차가 적거나 나하고 통하는 사람 한두 사람만 호흡 사이클을 맞춰두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거기에 따라서 하면 또 이 사람이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혼자 이 많은 사람을 상대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어떤 실마리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단어가 뭐가 들어왔냐면 미국에 오래 계셔서 그런지 주도권이라는 단어를 왜냐하면 네. 이 학위 논문은 논문이에요. 네네. 논문이란 것은 사실 퀘스천을 얘기하는 거거든. 네. 미국의 논문의 중심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에 주도성을 가지려는 걸 훈련을 많이 시켜요. 선생들도. 네. 이 선생들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뭘 하든 해야지. 이게 이제 단순히 박사학위 논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이른바 이 학회에서의 어떤 이니셔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 이 사람은 그거 실마리 못 잡고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분위기 조성을 할 때 우군을 포섭하라. 그리고 그 사람과 아이 컨택을 맞추고 분명히 나의 적들이 있다. 나를 잡아먹으려는 적들. 적을 보면 안 돼요? 적을 보는데 그 적이 너무 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보면 주눅이 들지.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바로 맞다일 뜨지만은 아니 뭐 주무세요? 막 저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죠. 왜냐면 경험이 많잖아요. 네. 경험이 많고 뭐가 들어와도 해는 분은 상관없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네. 과정을 겪은 다음에 그렇게 가야지. 가장 근접한 게 저 같은데요. 두 분은 너무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아 근데 그런 건 네.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팁을 좀 주셨다면 네. 저는 전공법을 말씀드릴게요. 네. 발성, 시선, 아 이거 잠깐만 그다음에 속도예요. 강의의 지금 커리큘럼 같은데요? 정말이에요. 네. 연기 처음 배울 때 네. 저희가 긴장을 그렇죠. 하게 네, 되면 네.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 느리게 얘기하고 있나 이걸 연습해야 돼요. 아. 그러면 어차피 거기 가서도 이 같은 이게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시선을 만약에 못 맞추겠다면 거기서 마치 정면을 보고 있는 듯한 시계 같은 거 아. 혹은 맞아. 뭐 칠판 모서리 요런 거를 보시면서 하시면 좋고 발성은 일단 무조건 크게 하시는 게 좋아요. 허리 굽히거나 이 발표 자료를 보고 있으면 주눅이 들지. 이게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 이렇게 허리를 펴고 한 번 보고 얘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선, 소리 또 뭐였지 방금? 발성? 아니 속도. 아 속도. 네. 딱 이게 제 기본. 그래서 그러니까 저 연기 배울 때도 맨날 대본 위에다가 천천히라고 쓰거든요. 천천히.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이분한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할 때 자신의 속도를 체크하고 자기가 하는 발표를 찍어서 확인하고 맞아. 녹음하고 찍어야 돼. 찍은 거 이런 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료들한테 같이 소통하는 것이 기본이고 맞아. 들어가서는 아까 저는 이제 전략을 짜라. 내용상은 문제가 없어요. 지식은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 근데 어떻게 문제는 표현하느냐. 그렇죠. 이게 얼어갖고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럽다. 그게 뭔가 표현할 거리가 있다는 게. 그렇죠. 자기 얘기거리를 찾아가는 것이 논문이에요. 네. 이분은 PPT를 만들고도 설명 못하니까 한번 이게 약점에 빠진 발표자한테는 이 앞에 있는 맹수야, 인간들이 맹수. 그렇지. 왜 그러냐면은 이 논평자들은 하나는 논평을 해야 돼. 어쨌든. 아. 근데 문제는 내 새끼한테 논평하기는 어려워. 그럼 그 타겟이 되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내 새끼한테 논평하기엔 조금 이게 좀 그런데 미안해. 발표했잖아. 응. 그러면 나도 얹어가는 거지. 그럼 나도 한마디 하는 거지. 그런 군중 심리도 있거든요. 김 PD님은 네. 발표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 이동진 그 DJ가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항상 늘 막 말을 잘하기 때문에 와 저거 다 준비 와서 다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잘하면 80%란데 준비한 거를. 그러니까 항상 다 못했어도 원래 난 다 못할 거다 오늘 준비한 거를. 그런 마음이 조금 편해요. 그 이상은 근데 준비해야 돼요. 그 당연하죠. 그거는. 어쨌든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심성 같은 게 약간 좀 펜타닐. 펜타닐 같은 경우 보더라도 보통 우리는 무서워하고 그냥 지나치기 마련인데 좀 위험해 보이시는데 바이탈 체크를 해드려야 되나 아니면 뭐 신고를 해드려야 되나 이 고민이시라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마약 중독 같은 경우는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네. 뭔가 체크를 하려고 하면은 본인이 체크하다가 화를 당하는 경우도 그래, 있어요. 네, 맞아.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 싶으면은 네. 911로 신고하는 게 맞는 거지. 네. 절대 혼자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펜타닐에 그렇게 중독되신 분들도 네. 그걸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전 괜찮다고 그렇죠. 봐요. 네. 막 그거를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힘들어서 허우적거리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취해가지고 어영부영 뭐 치료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 사람을 굳이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강압적이라고 느끼고 그 사람이 약에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나 그 마음이에요. 안나가 술을 더 먹고 싶은데 경식 다- 씨가 말릴 때 다 조사버릴 거야. 다 뭔가 그런 마음이었고. 내가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란 말이야. 아니 근데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 그 국회의원분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 필로폰 막 반입하려고 몸에 가지고 들어왔는데 검색대 다 통과하고 그러고 와서 그 다음에 걸렸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언젠간 이렇게 미국처럼 네.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언젠가는 아니라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어떡해요. 네. 그럼 이제 그 세관 새끼들 다 그거 뇌물 먹고 그런 거죠? 구멍이 있으니까 좀 들어오기 쉬웠겠죠. 영화 같잖아. 이게 뭐야 어떡해. 뭐 다시 어떡해. 우리 단일 민족으로 바꿔. 무슨 소리야? 다 폐쇄해. 마야광 못 봤어요 영화? 뭐 안 봤어요. 그 시절에도 다 그 뉴스 하던 거. 아 그래요? 네. 아 지금은 그 강아지도 냄새 맡게 하고 음. 그 AI도 다 바꿔. 세관들도 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클럽이나 아니면은 밤 거리에서 이런 분들 보면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신고를 하는 정도가 이제 안전한 선택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발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저희의 팁을 좀 참고 삼아서 잘 해보시기를. 결국 뭐 마인드 게임이고 연습이거든요. 익숙함이거든요. 맞아요. 네. 아니 혹시 취미가 없으시면 그 연극 동아리 한번 들어보세요. 네. 무대에 연극 무대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진짜 10년 늘어. 진짜로. 자 다음 메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 씨. 일하면서 크라임을 열심히 듣는 40대 남성 애청자입니다. 전 최근 가장 친한 친구 녀석과의 사소한 일로 메일을 좀 써봅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많이 들었나요? 그러니까 좀 올리세요. 이 친구와는 초등학교를 같이 나왔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지금까지 모든 고민을 서로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편한 친구입니다. 그러다 술과 야식으로 불어난 몸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면 온갖 성인병 초기 결과가 나오는 저에게 그 친구 녀석이 그러더군요. 야, 이제 우리 40도 넘고 가족도 있는데 건강 챙겨야 돼. 몇 달 뒤에 마라톤 대회 있으니까 나랑 같이 나가자. 천천히 준비해봐. 물론 저 말도 술 마시면서 한 겁니다. 친구는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난 후부터 천천히 달리기를 시작했고 2달 만에 10kg를 뺐습니다. 또 달리기에 재미가 빠져서 매일매일 달리다 보니 기록도 좋아져서 1km를 4분 30초 안에 뛸 수 있게 되었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물론 그 2달 동안은 식단도 했고 술도 끊었습니다. 매일 달리다 보니 주 1회 정도는 술을 먹어도 살이 안 찌게 돼서 그 친구와 술자리를 하며 야, 나 진짜 덕분에 진짜 건강해지고 있고 살도 빠지고 야, 이 새끼야 진짜 고맙다 야. 이제 하프 마라톤 대회는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실력이 돼서 내년에는 꼭 풀코스로 뛸 거야. 근데 제 말에 친구의 표정은 미묘하게 안 좋아졌어요. 친구는 제가 매일 조금씩 달리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 수준이 되었는지는 몰랐던 것 같아 놀란 눈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뭔가 질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친구들과 있는 자리에서 근데 유 작가는 이렇게 재수없는 대사를 자꾸 저한테 주시. 시키는 대로 해. 작가가 하라는 대로 해. 아니 얘는 지가 그렇게 잘 뛴다고 하는데 우리 모임 갈 때 뛰어서 오면 되겠네. 라고 말을 한다거나 다른 친구들이 저한테 너 살 빠지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네. 어떻게 매일 달리는 거야? 나도 알려줘. 라고 하면 그 친구가 싹둑 말을 자르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그거 아무나 다 한다 야. 신발 뭐 좋은 거 신으면은 뭐 못 뛸 사람 뭐 있어. 또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을 때 저를 부르지 않고 카톡을 해도 항상 단답형입니다. 제가 이상하게 느끼는 걸까요? 먼저 같이 건강해지자고 했던 친구였는데 왜 질투와 삐진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네. 이런 심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했던 거는 사연자분은 좀 과체중이셨고 그분이 부심이 하나 있는데 친구는 운동이야. 운동 부심이었어요. 네, 그게 아마 좀 부딪히지 않았을까. 초등고를 같이 다녔다고 해서 친한 친구라고는 크게 잘못 착각하시는 거예요. 동창이죠, 동창. 이 사연자는 모든 고민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편한 친구라고 사연자는 본인이 생각하시죠? 반대로 생각해서 그분은 본인한테 그런 친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으로 본인이 생각하시니까 편하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얘를 생각하는 것처럼 걔도 나를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필 근데 그 친구는 이 사연자를 얕잡아 본 거죠.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근데 얘가 한번 결심하면 하는 하는 애였던 거야. 이 동창은 몰랐던 거예요. 하는데 효과가 너무 빨라. 너무 잘해. 너무 좋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살이 쪽쪽 빠지고 잘생겨졌어.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상한 거지. 멘붕이 온 거야. 그렇지. 그러면 뭐지? 오히려 더 그 열등감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저 새끼는 진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잘하네. 원래 내 밑이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정확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밴드를 하는데 후배들이 들어오잖아요. 후배 학년들이. 그럼 제가 이제 원래 밴드에서 리코더 보셨나요? 아니 기타를 이제 제가 이제 지 자랑하는 거야. 아니야 그게 뭐냐면은 한 번 찐 빠주려고 했더니 그치. 실패했다. 기타를 가르쳐 줬어요. 기타를 이제 한참 가르쳐 줬어. 그리고 막 밴드 같이 하고 막 이제 뭐 시간이 흐르죠. 근데 걔가 갑자기 솔로를 막 연습하고 있더라. 그렇지. 어느 순간에.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순간 뭐지? 뭐지? 내가 가르쳐주고 저게 뭐지? 있었는데 내 미친데. 내 미친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치. 나보다 실력이 안 좋았었는데 내 미치였는데 그게 이 좀 약간 아마 질투가 친구. 나던가요? 조금만 더 하면 위험해지겠다. 빨리 가서 연습해야 되겠다. 그런 거 역전당하기 전에. 그런 거 모르시겠어요? 미스 코리아 가려고 갔는데 친구가 미스 코리아 된 거야. 그런 사연들 그리고 많이 막 그런 거 있잖아. 어디 그 친구가 오디션 보러 갔는데 네. 가수 오디션 따라간 친구가 된 된 거. 거야. 보아처럼. 그래. 그럼 얼마나 그 친구는 그렇지. 그 친구 심정이란 말이에요. 아, 음. 근데 이거는 나 같아도 너무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에요. 이것도 그래. 사람의 감정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런 감정이기 때문에 친구가 잠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이건 될 것 같아요. 손절할 정도는 아닌가요? 예? 손절을 할 수가 없는 게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친구가 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 연결된 친구가. 그러니까 거리를 둬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사연자도 당황한 거지. 아니, 네가 추천해주고 네가 같이 찍자고 했는데 농담하죠, 왜 농담하죠. 나한테 이렇게 뭐라 야지를 걸어? 이게 약간 남자들은 이런 뭐 농담 같은 거 잘하잖아요. 네. 그걸 넘어선 농담이에요? 이런 비아냥은 잘 안 해요. 솔직히 네. 그 친구랑 단둘이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까놓고. 그렇죠. 예, 좀 서운하다. 야, 네가 하자 그렇지. 그래가지고. 네가 하자 그랬는데 더 화를 낼 수도 있고 뭔가 반응이 올 수도 네. 있거든요. 한 번쯤 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면은 반응이 올 거예요. 네. 그러지 않은 둥 아니면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외면하고 그냥 가는 둥. 그렇게 한 다음에 판단하시긴 할 것 같아요. 약간 우위에 있는 걸 즐기면 안 되나? 지금?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또 혹시 친구 관계에서 이게 또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네. 약간 좀 쪼잔하고 속이 좁은 그렇죠, 친구지. 그거죠. 나쁜 애는 네, 아니에요. 그렇죠. 김 PD님이랑 똑같은 거잖아. 뭐라고요? 김 PD님도 기타 쳤을 때 그랬다고. 그러니까 기타 가르쳐 줄 때 그랬던 거 아니야. 저 새끼 그런 감정이라고 지금 거죠. 자꾸 편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랑 좀 감정이입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친구랑. 저 새끼는 나한테 절대 기타실을 못 올라와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렇게 가르쳐 준 거지. 잘 치더라. 아 근데 이 음악이나 예술 쪽은 타고난 사람들 못 그렇죠, 이겨요. 맞아요. 어. 그거는 어쩔 수 없어. 타고난 애가 열심히 하면 끝이야.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걸 포함해서 요새 약간 좀 긁힌다라는 표현이 요새 좀 유행이잖아요. 긁힌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한 멘트 그치. 하나에 네. 딱 아무 말이 올라오는- 아닌데 뭐가 긁혀가지고 올라오는 내면이 거지. 긁혀가지고 막 발작 버튼 눌리는 것처럼 하는 거를 그래, 그런 말이 긁힌다는 있어요? 표현을 요새 많이 쓰거든요. 신경을 긁는다 이런 느낌으로.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긁히는 거는 나의 그 능력 밖이에요. 그 사람이 긁힌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어떻게 능동적으로 뭘 해서 긁은 게 아니니까. 근데 맨날 긁으니까. 저도 누군가를 긁으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저기 위에도 많고. 진짜? 이 건물에 아니 근데 많죠. 나는 교수님도 그렇고 기피디님도 그렇고 말을 되게 다정하게 해주셔가지고 아 이런 사람들이 없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딴 데서 막 긁고 있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느낀 게 어. 짧게 얘기하면은 맹수야 뭐야? 제가 최근에 한 진짜 그 제대 이후에 처음으로 군대 사람들하고 만났어요. 와. 저 근데 거기 그 중대장도 같이 있었고 야 그때 미안하다 뭐 이런 것도 조금 나오잖아. 조금 내가 서운하게 그렇죠. 때 미안하다. 그때는 그런 냐 근데 제가 그냥 뭐 20대 남자들이 그때 뭐 사회 경험도 없고 다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얘기하니까 중대장이 너의 그런 태도가 누군가를 긁었을 수도 있다. 에? 그런 쿨한 태도가 누군가를 긁었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를 들면 쿨하지 못한 내가 찌질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의 그냥 그런 태도가 그렇게 보일 수 사람이? 있는 거지. 네. 뭐 어쩌라는 거야? 어떻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긁히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쿨한 척 하는 것이 긁히는 거지. 아니 그러면은 누구를 안 긁고 살라 그러면 입 다물고 그냥 무거운 수행하고 살아야 아니 돼? 긁고 살아도 된다고. 긁고 살아도 된다. 아니 긁기 싫잖아 솔직히. 근데 긁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난 무거운 수행할래. 지금부터 말하지 않겠어. 방송에서만 해주시고요. 그래. 우리 저기 공부는 해야지. 안녕하세요. 우리 쓰라기들 보고 있나? 자, 어쨌든 그 친구분과 현명하게 또 우정 뭐 이어나갈 수 있는 데까지는 이어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메일 한번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언제 한번 수매에 성추행 사연을 듣다가 예전에 내가 당했던 게 성추행이었구나를 깨닫게 된 몇 가지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은 도수 치료를 길게 받은 적이 있었는데 한 도수 치료사가 저를 전담해 주셨습니다. 라포 형성을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몇 달을 주기적으로 치료받았기 때문에 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물으시며 서로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뼈를 맞추는 의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골반을 맞추려는 건지 주요 부위를 눌러서 치료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엄청 당황했지만 치료인데 싫어요 라고 말하긴 좀 너무 과민 반응인 것 같아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직접 중요 부위에 손이 닿진 않았고 수건을 놓고 그 위로 누르셨습니다. 애매한데? 그래도 민망하고 다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같은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지인 중에 도수치료사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런 치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생각에도 굳이 그런 식의 치료를 꼭 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성추행이었나 아직도 헷갈리긴 합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치료사한테 성추행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팔꿈치를 바닥에 지탱하여 엎드린 채로 운동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머리 쪽으로 손을 넣어서 제 허리 자세를 교정시켜 준다거나 앞가슴과 윗가슴골 쪽을 풀어줄 때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게 치료와 성추행의 모호함 때문에 바보같이 그냥 넘겼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출근길 만원 지하철 탔을 때 뒤에서 자꾸 뭐가 닿았다 말았다 했는데 사람이 많아서 가방인가 싶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지 엉덩이 쪽이 축축한 느낌이 나서 진짜 기분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화내고 경찰서로 끌고 갔을 것 같은데 그때는 막상 긴가민가 하다가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까먹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큰 타격은 없었지만 가끔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가서 한 대 패고 싶은 마음에 솟구칩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도 있나 짐작해서 넘기기보다는 기분 나쁘거나 이상한 기분이 들면 바로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라고 마지막에는 안 나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네요. 일단은 이게 애매한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가 아니라 대놓고인 사연도 저희한테 많이 왔어요. 근데 애매하게 이걸 뭐가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애매한 거 아니에요. 네. 성추행이에요. 아, 그래요? 성적이다. 아니 그런 도수 치료가 있어요. 근데 도수치료 할 때 나도 등 이런 식으로 했지. 그렇죠. 성기를 어떻게 만져요? 성기를 누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성길까요? 그냥 이 배 쪽을 타분이 이런 거? 배 쪽을 누른 건가? 근데 그렇으면 이분이 그렇게 안 썼지. 여기 지금 중요 뭐, 부위라고. 했으니까 그럼 배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건 확실한 거예요. 네, 젊은 여자가 오니까 이 라포 형성이 저도 이번에 지난번에 허리 디스크 터져가지고 그 재활 도수 치료 같은 것도 받고 그랬거든요. 남자분이셨어요. 그 재활해 주시는 분이 한 마디도 나에게 라포 형성하지 않았어. 그렇죠. 다리를 이쪽으로 펴라. 여기 뻐근해지나 괜찮냐 이거밖에 얘기를 안 하더라고. 대부분의 도수 치료사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네.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꼭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됐었다고 하면은 네. 확실히 얘기를 했어야 돼요. 말하자면 이 원장이라든가. 근데 그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진짜. 긴가민가 하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니까 묻지 않으면은 서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 상급자 원장이 이런 사람한테 바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물론 그 사람한테 싫은 소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찜찜함이 오래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럴 경우는 분명히 얘기를 해줄 거예요. 네. 그 원장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그럼 거기에 따라 하면 돼요. 네. 아니 뭐 도수치료가 그 사람 하나야? 다른 사람한테 받으면 되는 거지. 뭘 걱정이세요? 이런 찜찜함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문화죠. 불편한 거 싫고 맞아. 네. 뭔가 묻는 거 좀 따박따박거리는 것 같고 맞아.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공장소에서 뒤에 나오는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도 이런 공개된 곳에서 내가 이렇게 애매하게 해도 나한테 뭐라고 못하겠지. 자기 면 팔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명확히. 근데 우리 보통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그런 훈련을 못 받았어요. 맞아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는 요즘은 잘 안 해요. 받았나요, 안나 씨? 저는 안 받았지만 그런데 가면 정말 죄송하지만 어. 그냥 일단 얼굴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사방을 쳐다봐요. 사람 진짜 많을 때 있죠. 아, 그럼 진짜 눈 마주쳐요, 계속 이렇게. 남자분들 근데 되게 착하신 분들은 가방을 이렇게 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남자들이 기본 자세는 이거야. 그렇죠. 지하철에서. 그 영면에 든 것처럼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나 뭐 아저씨 같은 분들이 신문지 밑에 손 들고 있고 그러면 저는 사실 한번 눈을 마주쳐요. 그러니까 딱 타면은 내 사방에 있는 남성들과 눈을 한 번씩 마주치면 그러니까 뭔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냥 먼저 기운을 아, 한번 보는 거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네가 어떤 짓을 하면 바로 신고한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예방하는 게 예방이 되죠. 네, 뭐 오늘 출근길에도 어떤 분이 이제 옆자리 그 자리가 막 비어 있더라고요. 앉았어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길래 주위가 비워지더라고요.
안 나가 약간 이러면서 아 그렇지. 아 내 주위가 주위가 비워지겠지. 그래서 나는 사실 사람 많은 데서도 막 꽉 껴서 온 적 거의 없어요. 항상 제 주위에는 항상 그 공기가 항상 있었어요. 어쨌든 이상한 거 좀 하면 반드시 얘기하세요. 네네네. 그렇구나.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 깨달았어요. 아 찜찜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럼요. 예.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능을 믿어야 된대요 사람이. 그럼요. 자기 본능을. 예. 없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아마 이게 없어지기가 어려운 범죄가 이런 성추행 범죄여서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꼭 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자세 필요하겠고요. 다음 메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의 학부모인데요. 담임 선생님과 저 사이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됐습니다. 문제 발단은 아이가 방과 후 수업에 가야 할 시간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친구와 논다는 겁니다. 아이가 방과 후 수업이 있다는 걸 까먹은 것 같아서 방과 후 선생님께 연락드리고 잘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아이가 집에 와서는 담임 선생님이 아침에는 계셨는데 중간에 출장을 가셨어.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업 중에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왔다고? 종례 누가 했지? 누가 인계받은 사람 있나? 그래서 애가 밖에 떠돈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누르고 자초지종을 파악해보자 하면서 선생님께 하이톡을 보냈습니다. 근데 평소와 다르게 읽고 무시하시더라고요. 수업 중에 신가했는데 아예 하교 후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와서 하는 말이 엄마 오늘 선생님이 네가 잘못해서 니네 엄마가 화났다고 하셨어. 이제 입학한 지 2달 된 아이한테 방과 후 수업을 잃어버린 게 네 잘못이라고 니네 엄마 화났다고 말하는 게 너무 황당했습니다. 통화하기 전에 분노의 감정은 커졌고 교무실에 연락한다고 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은 대뜸 퉁명스럽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문자 읽으셨나요? 보셨으면 왜 통화하자는지 아셨을 것 같은데요?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거죠? 아이가 방과 후 수업에 안 가고 밖에 있는데 그날 마침 출장 가셨다면서요. 그리고 아이한테 야 니네 엄마가 잘못해서 화났다라고 하셨다면서요. 그건 지도한 겁니다. 그리고 방과 후는 외부 수업이라 제 소관이 아니에요. 3월 한 달은 제가 지도했지만 4월부터는 한 번도 지도한 적 없습니다. 벌써 5월이에요, 어머니. 애들 알아서 잘 가는데 전 책임 없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전 절차에 따라서 출장을 갔을 뿐이에요. 소리를 치더라고요. 중간에 제가 답답해서 잠시만요 선생님 그건 아니죠 말 끊지 마세요, 어머니. 저 말하고 있잖아요. 제발. 어머니는 교사를 신뢰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학교 시간이 아닌 시간에 밖에 돌아다니는데 그게 학교 책임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학교에 있는 동안 일이 생기면은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그리고 저한테 화내시는 건가요? 왜요? 어머니만 화내시고 교사는 화내면 안 됩니까? 저도 어머니 문자 보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거든요. 선생님 저는 학부모고 아이 안전 관련해서 불안한 사항이 있었고 선생님 부지도 있었다고 하니까 표현해야 할 것 같아서 숨기지 않고 화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어쩌나요? 일이 더 커지잖아요. 그럼 문자를 좀 잘 쓰시던지요. 어머니 문자 한번 올려서 한번 읽어보세요. 인수인계가 잘 된 거냐느니 이런 글을 쓰니까 제가 화가 나죠. 선생님 학부모하고 대화할 때 원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나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말하는지는 지금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머니 상훈이 데려와 보세요. 확인만 좀 하게요. 저는 한숨을 쉬며 불안한 가운데 아이와 스피커폰을 틀었습니다. 상훈아, 선생님이 3월까지는 방과 후 가는 사람 손들어 했지? 네, 4월부터는 물어본 적 없지? 네. 됐어요. 상훈아 이제 가봐도 돼. 들으셨죠? 전 이제 할 말 없습니다. 사훈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통화 후에 교감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담임 선생님과 통화해보겠다고 하더니 1시간 뒤에 전화로 사과하셨습니다. 담임 선생님 경력이 20년이 넘고 1학년을 5번 정도 하셨는데 이런 일이 없었다고 교사들 사이에 좋은 분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담임 선생님한테도 전화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암만 기다려도 사과 전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교감 앞에서만 또 내내하고 학부모 바보 취급하네 라는 생각에 또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다음날 아이는 열이 많이 나서 학교에 나가지 않았는데 담임 선생님은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문자로 결석 사유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소시오패스인가 싶었습니다. 갱년기는 아니신지 지병이 있으신 건 아닌지 40년 살아오면서 선생님과 말다툼을 한 건 처음이다 보니까 정말 사지가 다 떨리더라고요. 저한테 들이받는 모습 보면 제정신 아니신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 아이를 활동에 배제한다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아이를 보고 다른 반으로 갈지 전학은 어떤지 물어봐도 절대로 전학 가기 싫다고 합니다. 학부모에게 폭언하는 교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너무 과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이 일이다 보니까 주관적인 입장에서 말을 하게 되니까 고칠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분노와 불안한 감정으로 심장이 두근댑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감정적으로 쓰신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지금도 아직 화가 많이 아직 나셔서 안 풀리신 것 같아요. 요거 부분은 제가 좀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또 마침 비슷한 또래의 이 돌봄을 보내는 아이가 있어서 저희 요즘 잘 알고 있거든요. 요거 돌봄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이 돌봄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정규가 아니라 보조 교사 같은 분들이 돌봄 교실에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여러 학년을 섞어서 모아놓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돌봄 선생님 하고 담임은 수업이 끝나면 이제 소관이 원래는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애들이 처음 1학년 때 등교하니까 모르니까 어디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처음에 몇 번 따라가서 인계를 해주는데 3월까지는. 예, 그것도 이제 사실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1학년도 충분히 2층 어디로 가 할 수 있는 나이니까 그래서 몇 번 해주고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알아서 이제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래 선생님 소관은 아니다. 예, 현직 초등교사한테 확인된 바에 의하면은 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공석에 있으면 안 되니까 대리가 있어요. 대리 담임이 있죠. 누군가를 맡아줘야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공석은 발생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예, 요 부분은 또 코멘트를 해주셨네요. 교감 선생님께서 1학년도 여러 번 하셨고 선생님께서 주변 평판도 좋으신 분이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해주신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 그리고 학부모님께 이전에도 이런 문자 보내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런 문자를 여러 번 받아서 스트레스를 또 갑자기 받으신 게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코멘트를 해주시네요. 네.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쓰지 말아야 될 용어는 사연자가 쓰신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인수인계나 이런 얘기는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셨는지라는 말을 문자로 쓰는 거는 그 선생님한테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수인계 제대로 됐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거기 문자에. 마치 회사 상사처럼. 그렇죠. 할 일 제대로 했어 이런 그 느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인수인계를 못 하고 했다는 거냐. 근데 이제 절차적으로는 이 사람은 하셨고. 다 했단 말이에요. 교사는 네가 뭔데 나한테 인수인계까지 과정까지 설명하라 그래? 라고 하면서 이제 화가 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충돌인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감정 싸움이죠. 그 다음은 감정 싸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앞단계와 뒤단계를 분리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도 뒤단계에서의 감정적인 이 치고받음은 이거는 사실은 본인도 그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거로 소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근데 이렇게 많이 하죠. 왜냐하면 막 후다닥 싸우고 나서 선생님 나한테 화를 내? 그렇죠, 이거죠. 앞에가 생각이 안 나. 생각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그다음에 나이가 몇인데 네가 어디 나왔는데 이 감이 어린 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뒤니까 인간이니까 서로 빼. 같이 싸웠다 치고. 그렇죠. 빼고 앞에 거. 그러면 사실 서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면 조금 예의가 넘어가는 거 분명히 그 인수인계 부분에 언급한 거 잘못한 거. 그 다음에 교사분도 첫 번째 이제 학부모인데 좀 민감한 부분을 민감하게 대응한 거는 선생님도 조금 민감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걸 꼭 그렇게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확실히 잘못하신 거는 선생님이 상훈아 일로 와서 맞지? 이건 안 돼요. 왜냐? 그 선생님 앞에서 이 아이가 판단한 거 아닌가요? 얘는 애긴데. 애기예요. 또 했지? 이거는 교육자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그러는 것도 엄마한테도 야 선생님이 그랬지. 아니 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를 이 둘은 한 거고 그걸 빼. 그건 잘못했어. 선생님은 저쪽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으니까 불문에 붙이고 혼자 그냥 털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한 거고 이 사연자분은 아니 사과한다며 사과 왜 안 하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뭔가 감정적으로 불이익을 줬다고 하면은 이 아이도 느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전학 가기 싫대. 싫고 그냥 그럼 뭐냐면 선생님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연자분도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좋아요. 그래 그게 어른. 본인이 약간 졌다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그랬지만은 좀 기분 나쁘시죠. 근데 세상에 모든 걸 이길 수는 없어요. 그리고 과정상으로 분명히 이 사연자분도 인수인계를 언급한 걸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 절차, 그러니까 그 업무상의 절차는 선생님의 어떤 업무상의 절차에 대한 거를 언급하는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아이와 아이가 중간에 빌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 걱정이 되는데 한두 번 좀 더 데려다 주실 수 그렇지. 있어요? 그렇게 뭐 얘기를 이렇게 했으면 해야지 괜찮은데. 인수인계 잘 된 거 아니면 인수인계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다. 해버리면은 그건 아니죠. 그치. 제가 이제 딱 이때라서 이게 너무 마음이 이해가 알아요. 가요. 왜냐면은 이 한 해 전에 뭐냐면은 몇 달 전까지 얘는 유치원을 갔든지 어린이집에 있던 애예요. 그렇죠. 예. 심지어 대변까지 뭐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애일 수도 있어. 몇 달 전까지. 근데 이제 내가 안 보이는 곳에 있으니까 사실 갑자기 불안해지거든요. 학부모의 마음. 굉장히 불안하셔서 더 그쵸. 그러셨던 예. 것 같고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에. 근데
어쨌든 맡겼으면은 이제 믿어야 되는 게 또 그렇죠. 이제 예. 숙명이거든요. 학부모는. 그러니까 기관을 믿고 선생님을 믿고 이제 뭐 교감 선생님 여하 그 학교 시스템을 믿으면 되니까. 그리고 큰 사고 안 나요. 일단 들어가면은 네. 안에서. 그리고 아이가 다친 네. 것도 아니고 아이랑 크게 아이가 싸운 것도 아니고 네. 그 걱정돼서잖아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연자분이 조금 걱정이 과도하세요. 이해는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나의 걱정을 타인의 공식적 업무를 개입하는 것까지 간섭하는 것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소위 말하는 일제 업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또 사연자분 불안증이 있으신 아, 분인데 그러니까요. 더글로리를 봤을 거야. 거의 초등학생이 그러나요? 더글로리?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저 송혜교가 연진이 딸내미네 담임으로 들어가잖아. 아. 근데 송혜교도 연진이 딸내미한테는 안 그러잖아. 맞죠. 응. 그건 최소한 안 그렇지. 그럼.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화법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박 PD한테 실망을 했어요. 근데 속으로 실망한 거하고 되게 실망스럽네? 라고 말로 표현해버리는 순간 이건 되게 공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화난 거고 내가 실망한 거지만 그걸 내가 표현해서 전달하는 순간 그게 공격이에요. 그거는 공격이 돼버려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전후관계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화가 난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는 그렇죠. 상대방은 이거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하고 나한테 화를 내? 공격하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화가 나셨죠. 안 나셨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발설하는 거는 굉장히 좀 신중하셔야 되지 않나. 네, 이런 특히나.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잖아요. 섭섭하다. 선생님 섭섭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야. 요거는 좀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도 되거든. 근데 요건 중간에 조금 나간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연들을 모집합니다. crimey@podbbang.com 아래로 나가고 있죠. crime@팟빵.com으로요.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성실성의껏 공감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바이.